왜 맨날 쓸데없는 짓만 해요? 아들의 고함이 새벽 마당을 가르며 순자를 발로 걷어차던 그날, 순자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김장을 준비하던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40년을 이어온 그녀만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민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당에 쌓인 배추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며느리 은하는 멀찍이 서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쏟아진 양념을 주우려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양념을 모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겨울 아침, 서울 외곽 장례식장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어요. 앞쪽에는 재벌가 사람들이, 뒤쪽에는 시장 상인들이 앉았습니다. 두세 개가 한 공간에 모인 풍경이었죠. 김순자는 검은 치마 저고리 위에 검은 코트를 여미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모아져 있었지만 손등의 주름과 굳은 살이 평생의 노동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앞쪽 단상에는 장 회장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흰 국화가 사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단상 옆으로 올라갔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의 옆자리에 배 팀장이 앉았어요. 40 중반의 사내로 시장 상인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켰어요. 어머니, 오늘 법은 김장 양념보다 맵습니다. 배 팀장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농담에도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서리가 유리창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겨울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새벽 5시 마당 가득 펼쳐진 배추, 빨갛게 언 손끝, 그리고 아들 민호의 발길질, 김치통이 넘어지며 양념이 마당에 쏟아지던 장면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순자가 몸을 굽혀 양념을 주우려던 순간 민호가 그녀를 밀쳤어요. 순자는 뒤로 넘어지며 엉덩이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 발길질의 대가 결국 돌아왔어요.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배 팀장이 그녀를 쳐다봤지만 순자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앞쪽에서 최 여사가 은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부인인 최 여사는 50대 중반으로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녀는 은하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오늘 별자리가 안 좋아. 정갈자리는 조심해야 해. 은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32의 은하는 순자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장례식장 뒤편에는 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장가의 막내 아들인 그는 30 초반으로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형들이 아닌 순자를 향해 있었어요.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례가 조용해졌어요. 지금부터 고 장철수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배 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순자 쪽으로 기울였어요. 화면에는 몇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글자들을 천천히 읽었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고요한 장내에 퍼졌어요. 순자는 두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카메라가 순자의 얼굴을 천천히 클로즈업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분노보다는 차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턱선은 단단했어요. 장례식장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변호사가 첫 장을 펼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순자는 송정시장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걸어 들어가면 오른쪽 세 번째 골목, 그곳에 그녀의 집이 있었어요. 20평 남짓한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김장동 4개가 놓여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이웃집 대문이 보였어요. 김장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순자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박 사장님의 채소가게 앞에 섰어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배추를 하나씩 들어봤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으며 속이 꽉 찬 것을 골랐어요. 잎이 싱싱한 것, 벌레 먹지 않은 것만 골라 담았습니다. 순자 씨, 배추 몇 포기 사실 거예요? 박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계산했어요. 40포기요. 올해는 며느리랑 같이 담그려고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박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아, 며느리 오시나 봐요? 좋겠네.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배추를 씻었습니다. 큰 대야에 물을 받아 배추를 하나씩 담갔어요. 흙을 씻어내고 시든 잎을 떼어냈습니다. 저녁까지 3시간이 걸렸어요. 다음 날 순자는 이 사장님의 생선가게로 갔습니다. 새우젓을 사러 온 거였어요. 순자야, 올해 새우젓 잘 나왔어. 이거로 담그면 맛있어. 이 사장님이 말하며 통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순자는 냄새를 맡았어요. 비린내 없이 고소했습니다. 이거 2통 주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새우젓을 담으며 물었어요. 올해는 며느리랑 같이 한다며? 이 사장님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처음이라 서툴겠지만 같이 하면 좋잖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웃었어요. 사흘 후 은하가 처음으로 순자의 집에 왔습니다. 검은색 외제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은하가 내렸을 때 순자는 마당에서 양념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5kg, 마늘 3kg, 생강 500g, 모두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은하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배추더미, 양념재료, 김장도. 은하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순자는 웃으며 손을 닦았습니다. 은하야, 모레가 김장날이야. 같이 준비하자. 순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님,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순자의 미소가 조금 굳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가르쳐 줄게. 순자가 말했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마트에 좋은 김치 많잖아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있어요? 은하의 말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든 고춧가루 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해둔 재료들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순자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 팀장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배 팀장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순자가 말했습니다. 배 팀장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혼자 계시네요. 며느리분은요? 배 팀장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작게 웃었어요. 들어가서 쉬고 있어. 순자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배 팀장은 순자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김장 왜 하세요? 배 팀장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이 김치에 마음을 담으면 먹는 사람도 그 마음을 느끼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배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을 모르면요? 배 팀장의 질문에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담아야지. 안 그러면 내가 아니잖아. 순자의 대답이었습니다. 배 팀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마음 언젠가 전해질 거예요. 배 팀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 안에서는 불이 꺼졌어요. 민호와 은하가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당에 혼자 앉아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믿음은 훗날 그녀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될 거였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 그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 송정시장은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오래된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낡은 아치형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순자는 이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시장 상인회는 순자에게 가족이었어요. 떡집을 운영하는 윤 언니는 순자보다 5살 위였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면 일어나 떡을 쪘고 순자가 힘들 때마다 떡 한 시루를 들고 찾아왔어요. 순자야, 요즘 며느리가 어때? 윤 언니가 물으면 순자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윤 언니는 순자의 눈빛만 봐도 알았어요.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박 사장님은 환갑을 넘긴 남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경매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떼어왔어요. 순자가 김장 배추를 살 때면 그는 제일 좋은 것만 골라줬습니다. 순자 씨, 이 배추 속이 꽉 찼어. 이거로 담그면 맛있어. 박 사장님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계산할 때마다 조금씩 깎아줬습니다. 생선가게 이 사장님은 순자와 동갑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2시에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갔어요. 순자가 젓갈을 사러 가면 이 사장님은 직접 담근 새우젓을 내줬습니다. 순자야, 이거 내가 담근 거야. 시판 제품보다 100배 나아. 이 사장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배 팀장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46살로 상인회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어요. 배 팀장은 법대를 나왔지만 대형 로펌 대신 동네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저는 돈보다 사람이 좋아서요. 배 팀장이 처음 이사 왔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상인들의 임대차 계약서를 무료로 검토해줬고 문제가 생기면 발벗고 나섰어요. 순자의 아들 민호는 36살이었습니다. 그는 IT 스타트업에서 일했어요. 회사는 강남에 있었고 민호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에는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최근 민호는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개발한 앱이 시장에서 실패했고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어요. 민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은하는 32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남 건설 재벌 장 회장의 딸이었어요.
은하는 명문대를 나왔고 결혼 전에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일을 그만뒀어요. 은하의 아버지 장 회장은 7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에 수십 개의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장 회장의 회사는 아들 셋이 나눠서 운영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42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명목상 사장이었지만 실무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골프와 술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자랑이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 올해 매출이 500억이야. 내년엔 1000억 넘길 거야. 민수의 말은 대부분 과장이었습니다. 둘째 도윤은 39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실세였어요. 도윤은 회계와 자금 관리를 맡았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도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막내 하늘은 35이었습니다. 하늘은 회사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작은 비영리 단체에서 일했어요. 하늘은 형들과 달랐습니다. 은하의 어머니 최 여사는 65이었습니다. 그녀는 명품을 좋아했어요. 최 여사의 옷장에는 유명 브랜드 가방이 20개 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미신을 믿었어요. 오늘 별자리 운세가 안 좋아. 중요한 일은 내일 하는 게 나아. 최 여사는 매일 아침 운세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점집도 자주 다녔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곧 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거였습니다. 순자는 그날도 시장에서 장을 봤어요. 윤 언니가 떡을 한 봉지 건넸습니다. 순자야, 이거 집에 가져가. 며느리한테 줘. 윤 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떡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이 떡을 먹지 않을 거라는 걸. 며느리는 시장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떡 봉지를 들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길에는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봤어요. 그림자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김장날 새벽 5시였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순자는 이미 3시간 전부터 일하고 있었습니다. 배추 40포기가 큰 대야 3개에 나눠 담겨 있었어요. 전날 밤부터 소금물에 절인 배추였습니다. 순자의 손끝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껴도 새벽 추위는 손끝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녀는 입김을 불어가며 손을 녹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양념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빨간 고춧가루 5kg, 다진 마늘 2kg, 다진 생강 500g, 새우젓 1통, 멸치액젓 1병. 순자는 이 재료들을 큰 양푼에 섞었습니다. 손으로 골고루 비벼가며 양념을 만들었어요. 6시쯤 집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은하가 일어난 거였어요. 순자는 마당에서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실루엣이 커튼 너머로 보였어요. 순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혹시 은하가 나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창문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은하는 다시 잠자리에 든 거였어요. 순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념을 섞기 시작했어요. 7시 은하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하는 마당 끝에 서서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님, 아직도 하세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은하야, 같이 좀 할래? 순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못해요.
손 다치면 어떡해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을 보여줬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시 민호가 나왔습니다. 그는 잠옷바람이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봤어요. 미안해, 아들아. 조용히 할게. 순자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마당을 둘러봤어요. 배추, 양념, 대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걸 왜 해요? 그냥 마트 가서 사면 되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담근 김치는 다르잖니. 맛도 다르고. 순자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어요. 다 똑같아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민호가 소리치며 김치통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넘어지며 양념이 마당 바닥에 쏟아졌어요. 빨간 양념이 하얀 서리 위로 번졌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쏟아진 양념을 주우려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래요? 왜 맨날 쓸데없는 짓만 해요? 민호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양념을 모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힌 순자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거칠게 밀쳤습니다. 일어나요. 민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균형을 잃었어요. 그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민호의 발이 순자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뒤로 넘어졌어요. 엉덩이가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등과 허리에 통증이 퍼졌어요. 순자는 누운 채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아들인가? 은하는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웃집 담장 너머로 CCTV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배 팀장의 집 CCTV였어요.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바닥에 흙이 묻었어요.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쏟아진 양념을 다시 모았어요. 민호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하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마당에는 순자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양념을 모으며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분노가 차올랐어요. 아니,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 그날 순자 안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엄마라는 이름이 조각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옆구리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옷으로 가려지는 부분이었지만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진통제를 먹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창구 직원이 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통장을 조회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고객님, 비밀번호가 최근에 변경되었는데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비밀번호 안 바꿨어요. 순자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사흘 전 오후 4시에 변경되셨네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바꾸셨어요. 직원의 말에 순자는 멍해졌습니다.
사흘 전 오후 4시. 그날 순자는 집에 있었어요. 은행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왔다고요? 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직원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서명도 있으시고요. CCTV 기록도 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누군가 자신인 척 은행에 온 거였습니다. 순자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5시였습니다. 거실에는 은하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서자 은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이거 좀 보세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팸플릿을 가리켰어요. 순자가 다가가 팸플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요양원 상담 자료였습니다. 표지에는 깨끗한 건물 사진이 있었어요. 안쪽에는 시설 안내와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비용이 200만 원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은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셔야죠. 여기 시설 좋아요. 은하의 말에 순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순자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었어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왜 요양원을 가야 해요? 순자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하는 팸플릿을 다시 가리켰어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은하의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팸플릿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통장 비밀번호, 요양원 팸플릿. 무언가 계획된 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 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배 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송정시장 온라인 카페 게시판이었어요. 게시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시장 어르신 넘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클릭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김장날 새벽 마당이 보였습니다. 순자가 배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민호가 나왔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김치통을 걷어차고 순자를 밀었어요. 순자가 넘어지는 장면까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폐륜이네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저 아들 누구예요? 이름 좀 아는 분? 시장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댓글은 100개가 넘었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누가 올린 거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배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익명이에요. 하지만 이웃집 CCTV 영상인 건 확실해요. 배 팀장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 팀장의 집 CCTV였어요. 어머니, 이거 증거로 남겨야 해요. 통장 일도 그렇고 뭔가 이상해요. 배 팀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증거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배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군가 어머니를 밀어내려는 것 같아요. 통장 비밀번호도 바뀌고 요양원 이야기도 나오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배 팀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배 팀장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일단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해요. 영상, 은행 기록, 요양원 팸플릿. 다 보관하세요. 배 팀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상인의 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윤 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영상 봤어. 괜찮아? 윤 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인들은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일주일 후 순자의 우편함에 전단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전단지였어요. 김치 창업 설명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송정문화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전단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 전단지를 펼쳐봤어요. 창업 비용, 재료 구입처, 판매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현실적일까?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 통장은 누군가에게 넘어갔고 요양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순자는 송정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강의실에는 3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강사가 앞에 섰어요. 김치는 한국인의 소울 푸드입니다. 여러분의 손맛이 돈이 됩니다. 강사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도 귀를 기울였어요. 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1,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보증금, 재료비, 간판비 포함입니다. 순자는 메모를 했습니다. 1,000만 원. 그녀의 통장에는 2,500만 원이 있었어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순자는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김치를 담가왔어요. 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강사는 웃었어요.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 수 있어요. 강사의 대답에 순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송정시장 초입을 걸었습니다. 시장 입구 오른쪽에 빈 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8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유리창 안쪽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순자는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30분 후에 왔어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여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입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안을 둘러봤어요. 공간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수도 시설도 있었어요. 결정하셨어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열쇠를 받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배 팀장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는 청소 도구를 들고 나타났어요. 어머니, 이제 사장님이시네요. 배 팀장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순자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밝게 웃었습니다. 상인의 언니들도 왔습니다. 윤 언니는 냉장고를 빌려줬어요. 작은 업소용 냉장고였습니다. 박 사장님은 진열대를 가져다 줬어요. 나무로 만든 튼튼한 진열대였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다 도울 거야. 윤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마워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배 팀장은 간판 디자인을 도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여러 디자인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이름은 뭐로 할까요? 배 팀장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어요. 정성김치. 순자가 말했습니다. 배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정성이 들어간 김치. 배 팀장이 말하며 컴퓨터에 타이핑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진열대, 빈 냉장고. 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어요. 순자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재료비를 계산했어요. 배추 한 포기 가격은 2,500원. 양념 재료비가 포기당 1,500원. 총원가는 4,000원이었습니다. 판매 가격을 8,000원으로 잡으면 포기당 4,000원의 이익이 났어요. 하루 60포기를 팔면 24만 원. 한 달이면 72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와 재료비를 빼도 살 수 있었어요. 순자는 노트에 숫자를 적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해낼 수 있었습니다. 가게 오픈 전날 밤 순자는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40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손은 빨개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새벽 4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진열대에 김치 40포기가 가지런히 놓였어요. 빨간색이 선명했습니다. 배 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첫 출근 축하합니다. 배 팀장이 말하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밥은 내가 짓는 거야.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배 팀장이 웃었어요. 그럼요. 어머니는 이제 사장님이니까요. 배 팀장의 말에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가게 오픈 첫날 아침 8시였습니다. 순자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유리창을 닫고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김치 40포기가 빨갛게 빛났어요. 9시 윤 언니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녀는 떡 한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순자야, 개업 축하해. 이거 손님들한테 나눠줘. 윤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떡을 받아들며 고마워했어요. 윤 언니는 김치 한 포기를 샀습니다. 순자의 첫 손님이었어요. 10시쯤 박 사장님이 왔습니다. 그는 상추 한 묶음을 들고 있었어요. 순자 씨, 김치랑 같이 먹으면 좋아. 박 사장님이 말하며 상추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받았어요. 박 사장님도 김치 2포기를 샀습니다. 11시 이 사장님이 왔습니다. 그는 새우젓 한 통을 들고 있었어요. 순자야, 이거 내가 담근 거야. 팔 때 같이 진열해. 이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우젓은 김치와 함께 팔면 좋았습니다. 점심시간 배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일 좀 할게요. 손님 오면 도와드릴게요. 배 팀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배 팀장은 손님이 올 때마다 영수증을 끊어줬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법의 꽃입니다. 꼭 받으세요. 배 팀장이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농담에 손님들이 웃었어요. 오후 2시 최 여사가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순자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어머, 여기서 뭐 하세요?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치 가게 시작했어요. 순자의 말에 최 여사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진열대, 김치, 배 팀장. 그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오늘 별자리가 안 좋은데.
정갈자리는 조심해야 해요. 최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그냥 웃었어요. 최 여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치 한 포기를 샀어요. 맛없으면 환불이에요. 최 여사가 말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배 팀장이 작게 웃었어요. 첫 주는 하루 평균 20포기가 팔렸습니다. 순자는 매일 저녁 판매 기록을 노트에 적었어요. 월요일 18포기, 화요일 21포기, 수요일 19포기. 적은 숫자였지만 순자는 만족했습니다. 둘째 주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었어요. 하루 평균 40포기가 팔렸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김치를 더 담가야 했어요. 윤 언니가 도우러 왔습니다. 그녀는 배추를 씻고 절이는 일을 도왔어요. 순자야, 손이 모자라면 언제든 말해. 윤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셋째 주 하루 평균 50포기가 팔렸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혼자 할 수 없었어요. 박 사장님이 배추를 더 저렴하게 떼어줬습니다. 이 사장님은 새우젓을 도매가로 넣어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 평균 60포기가 팔렸어요. 순자는 장부를 정리하며 계산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1,400만 원이었어요. 재료비 600만 원, 월세 120만 원을 빼면 순이익이 48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두툼한 현금 다발이 손에서 묵직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취재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저를요? 왜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시장에서 화제예요. 60대 창업 성공 스토리로 다루고 싶어요. 담당자의 말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화제라니. 배 팀장이 옆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사흘 후 방송팀이 왔습니다. 카메라 2대와 조명이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아나운서가 순자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김치의 비법이 뭔가요?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이요? 비법은 없어요. 정성이죠. 순자의 대답에 아나운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가 김치를 클로즈업했어요. 빨간 양념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오전 9시부터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순자는 정신없이 김치를 포장했습니다. 배 팀장은 번호표를 만들어 나눠줬어요. 질서를 지켜주세요. 법은 질서를 사랑합니다. 배 팀장의 말에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윤 언니와 박 사장님, 이 사장님도 와서 도왔어요. 상인회가 총출동한 거였습니다. 그날 하루 120포기가 팔렸습니다. 순자는 저녁에 가게 문을 닫으며 숨을 돌렸어요.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배 팀장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대박이에요. 이러다 체인점 내시는 거 아니에요? 배 팀장이 농담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방송 이후 일주일 가게는 매일 문전성시였습니다. 오전 8시에 문을 열면 이미 손님 대여섯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평균 80포기에서 120포기가 팔렸습니다. 순자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손은 늘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2,800만 원을 넘었어요. 재료비와 월세를 빼도 1,000만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를 느꼈어요.
그날 오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식품 구매팀 이사 김동수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대한식품, 전국에 체인을 둔 대기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장님 김치를 대량으로 납품받고 싶습니다. 이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대량이요? 얼마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이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한 달에 5,000포기입니다. 포기당 6,000원에 구매하겠습니다. 이사의 말에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5,000포기면 한 달에 3천만 원이었어요. 재료비를 빼도 2천만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은 엄청났어요.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야 하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가 제공하는 공장 시설에서 대량 생산하셔야 합니다. 이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죄송하지만 안 되겠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조건이 안 맞으시면 협의 가능합니다. 이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제 김치는 사람을 보며 담가요. 공장 라인에 올리면 제가 사라져요.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이사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명함을 놓고 나갔어요.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배 팀장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멋있어요. 돈보다 철학이 우선이죠. 배 팀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가슴 한쪽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 여사가 다시 가게에 왔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셋 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가 방송 나온 그 가게예요? 최 여사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딸 시어머니가 하시는 가게예요.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랑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최 여사가 자신을 자랑하다니. 세 사람은 김치를 각각 5포기씩 샀습니다. 최 여사는 가게를 나가며 순자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오늘 별자리가 좋네요. 계속 잘 되실 거예요.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여사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송정시장의 명물이 되었어요. 주말이면 서울 강남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의 김치를 사기 위해 1시간씩 운전해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배송은 안 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 오셔서 사가셔야 해요. 그래야 제 마음이 전해져요. 순자의 대답에 손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가게 앞에 외제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하늘이었어요. 장가의 막내 아들. 그는 조용히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치 10포기 주세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를 알아봤어요. 은하의 시동생이었습니다. 하늘씨, 여기까지 어떻게? 순자가 물었습니다. 하늘이 미소 지었어요. 은하 시어머니가 하신다고 들었어요. 맛보고 싶어서요. 하늘의 말에 순자는 김치를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하늘은 돈을 내며 말했어요. 은하가 시어머니 자랑 많이 해요. 대단하시다고. 하늘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하가 자신을 자랑했다니. 3개월째 하루 평균 150포기가 팔렸습니다. 순자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윤 언니가 아르바이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포장과 계산을 도왔어요. 순자는 저녁마다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한 달 순이익이 1,500만 원을 넘었어요. 순자는 통장을 보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만큼 벌다니. 배 팀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다 재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배 팀장의 농담에 순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사람이 먼저라고. 그날 밤 순자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순자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민호였습니다. 그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검게 꺼져 있었어요. 턱에는 면도를 안 한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 서서 순자를 바라봤어요. 엄마, 민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순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어와.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했어. 투자자들이 다 돌아섰어.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빚이 5천만 원이야. 은하네 집에서도 더 이상 안 도와줘. 민호의 말에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5천만 원. 큰 돈이었어요. 민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한 번만 도와줘. 제발.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순자였다면 당장 통장을 꺼냈을 거예요. 아들이 무릎 꿇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순자는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함도 있었어요. 일어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봤습니다. 엄마? 민호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산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아들이잖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너는 나를 밀쳤어. 김장날 마당에서. 너는 내 통장을 건드렸어.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엄마는 죽었어. 내 엄마는 그날 죽었다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나는 김순자야. 정성김치 사장 김순자.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순자의 말에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엄마. 민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나 망하면 엄마도 편하게 못 살 거야. 은하네 식구들이 가만 안 둘 거야. 민호가 소리치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유리창이 덜컹거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배 팀장이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가게 뒤편에 있었어요. 모든 걸 들었습니다. 어머니, 배 팀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자는 얼굴을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제가 잘한 거 맞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배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 인생을 사셔야 해요. 배 팀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창문 너머로 비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빗속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앉아 비를 바라봤습니다. 배 팀장이 차를 한 잔 끓여왔습니다. 순자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배 팀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새로운 폭풍을 불러올 거라는 걸.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가게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순자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밤 순자는 가게 2층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긁는 소리였어요. 금속이 유리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 순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2층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가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 문의 비밀번호 키패드를 만지고 있었어요.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는 몇 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순자가 최근에 비밀번호를 바꿔놨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배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배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목소리였어요. 누가 가게 문을 열려고 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 팀장은 즉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문 잠그고 계세요. 배 팀장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배 팀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가게 앞 CCTV를 확인했어요. 영상에는 모자를 쓴 남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배 팀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정시장 온라인 카페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성김치 사장, 치매 의심, 위생상태 불량, 신고 예정, 김치에서 이상한 냄새 났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짜예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르신이 혼자 하시니까 위생이 걱정되긴 했어요. 요즘 식중독 사고 많던데 조심해야죠. 윤 언니가 황급히 가게로 왔습니다. 순자야, 이거 봤어? 윤 언니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배 팀장이 글들을 캡처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법적 조치 취해야 합니다. 배 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글은 계속 올라왔어요. 익명으로, 다른 아이디로. 그날 오후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줄을 서야 하는 시간인데 가게는 한산했어요. 순자는 진열대 앞에 서서 텅 빈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때 최 여사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들어왔어요. 어머님, 요즘 온라인에서 소문이. 최 여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에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믿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별자리가 안 좋네요. 정갈자리 조심하래요. 최 여사가 중얼거리며 나갔습니다. 김치는 사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의 집 때문에 붉은 페인트로 낙서가 그려져 있었어요. 사기꾼. 여기서 사지 마세요. 순자는 대문 앞에 서서 낙서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 팀장이 달려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해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합시다. 배 팀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은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은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막지 못했어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이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머님 가게 망하게 하려고. 은하의 말에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순자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여보가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은하의 말에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배 팀장이 순자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배 팀장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날 밤 상인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윤 언니, 박 사장님, 이 사장님 모두 순자의 가게에 모였어요. 순자야, 우리가 지켜줄게. 윤 언니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과 이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마다 교대로 가게 앞을 지키자. 박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모두 동의했어요. 순자는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온라인 공격은 계속됐어요. 손님은 하루 평균 10포기도 안 팔렸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가게는 텅 비어 있었어요. 과로가 쌓였습니다. 순자는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어요. 밤에는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았고 새벽에는 김치를 담가야 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어느 오후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자였어요. 순자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앞이 핑 돌았어요.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진열대를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손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배 팀장이 가게 뒤편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순자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순자의 머리가 진열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손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누구 없어요. 사람 쓰러졌어요.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배 팀장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순자를 들것에 실었어요. 순자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의사가 순자의 눈꺼풀을 들추며 검사했어요. 간호사가 혈압을 쟀습니다. 과로와 탈수 증상입니다. 입원 필요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배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링거가 꽂혔어요. 차가운 수액이 혈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순자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배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어요. 배 팀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게요. 푹 쉬세요. 배 팀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1시간 후 은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은하는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은하가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어요.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온화했어요. 은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 때 최 여사가 왔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최 여사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여사는 꽃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오늘 별자리가 좋아요. 빨리 나으실 거예요.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작게 웃었어요. 최 여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알아봤어요.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녀를 봤어요. 온라인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 집안 사람들이 시킨 거 맞아요. 최 여사의 말에 은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막내 도윤이가 주도했어요. 큰아들 민수도 가담했고요. 최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날 밤 배 팀장이 병실 문 앞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증거 거의 다 모았어요. 배 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온라인 게시글의 IP 주소 추적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모두 같은 곳에서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이거면 법적 조치 가능해요. 배 팀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왜 통장을 건드렸는지, 왜 그날 밤 침입을 시도했는지, 진짜 이유를 여전히 몰랐어요.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순자는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배추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김치통을 발로 걷어찼어요.
양념이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양념을 주우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어요. 순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는 셔터가 내려진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텅 빈 진열대, 먼지 쌓인 계산대, 정성김치라는 간판만이 가로등 아래 쓸쓸히 빛나고 있었어요. 병실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조금 나아졌어요. 링거를 뗐고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밤 10시 병실에는 순자 혼자 있었습니다. 은하와 배 팀장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최 여사도 저녁에 나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속 어딘가에 민호가 있었습니다. 은하가 있었어요. 가게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아들을 거절한 게 옳았을까? 가게를 시작한 게 맞았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도록 놔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봤어요. 윤 언니였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았어요. 순자야, 괜찮아? 윤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어요. 응, 괜찮아. 순자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 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포기하지 마. 우리 다 기다리고 있어. 윤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언니 나 힘들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윤 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힘든 게 당연하지.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넌 이미 증명했잖아. 윤 언니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어요. 간호사 몇 명만 당직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자판기 앞에 섰어요. 커피를 한 잔 뽑았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손에 쥐고 로비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누군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었습니다. 사장님, 하늘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자는 놀라 일어섰어요. 하늘 씨, 이 시간에 왜? 순자가 물었습니다. 하늘은 순자 옆에 앉았어요. 은하한테 들었어요. 사장님이 쓰러지셨다고 하늘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았어요. 순자가 말했지만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를 바라봤어요. 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하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 하는 거 저는 반대했어요. 형들한테도 말렸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어요. 둘째 형이, 도윤이 형이 주도했어요. 하늘의 말에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형은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몇 년 동안 아버지도 모르게 하늘이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은하 남편 민호가 실수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코인 투자건으로 도윤이 형이 접근했는데 거기서 뭔가 꼬인 거죠. 하늘의 설명에 순자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형이 민호를 협박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민호도 같이 망한다고. 그리고 사장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돌리려 했어요. 하늘의 말에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내 통장을.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민호는 협박당한 거예요. 그날 김장날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하늘의 말에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하늘은 주먹을 쥐었어요. 제가 증거를 모았어요. 도윤이 형의 비리 증거 아버지한테 드릴 거예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럼 당신도 힘들어질 텐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작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하늘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늘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배 팀장님께 전해주세요. 도윤이 형 계좌 내역이랑 문서 전부 들어있어요. 하늘이 말하며 USB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고마워요, 하늘씨. 순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일어섰어요. 사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사장님 김치 정말 맛있어요. 하늘이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나갔어요. 순자는 USB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다짐했어요. 이제 끝낼 시간이라고, 진실을 밝힐 시간이라고. 병실로 돌아온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배 팀장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순자는 조수석에 앉으며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야 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배 팀장은 USB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배 팀장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하늘이 해준 이야기를 전했어요. 도윤의 횡령, 민호에 대한 협박, 모든 진실. 배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검찰 사건이에요. 배 팀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가게로 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셔터를 올리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순자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계산대, 냉장고, 의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윤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순자야. 윤 언니가 달려와 순자를 안았습니다. 순자는 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윤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장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하의 아버지 75살이었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은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은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은하야, 지금 가마. 순자가 말했습니다. 배 팀장이 차를 몰았어요. 장례식장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순자는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 빈소로 향했습니다. 은하가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은하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은하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은하의 손을 꽉 쥐었어요. 최 여사도 빈소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넋을 잃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윤과 민수는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사흘 후 유원장 공개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별실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순자도 은하의 부탁으로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배 팀장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고 장철수 회장님의 유언을 집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변호사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유산 분배가 아니었어요.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도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펼쳤어요. 장철수 회장님께서 사망 2개월 전 회사 내부 감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배 팀장이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계좌 내역, 거래 명세서, 내부 문건.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도윤 이사는 3년 동안 회사 자금 87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최 여사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타인을 협박하고 불법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민호와 도윤의 통화 녹음 파일이 나타났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너도 끝장이야. 내 엄마 명의로 계좌 만들어. 도윤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막내 아들 장하늘이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봤어요. 하늘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장철수 회장님은 생전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명예를 위해 조용히 증거를 모으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도윤은 모든 재산 상속에서 제외되며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회사는 장하늘에게 경영권을 이양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김순자 여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5천만 원을 기부합니다. 정성김치 가게가 계속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변호사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장 회장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순자의 싸움을, 순자의 정성을. 하늘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하늘의 말에 순자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하늘씨. 당신이 진짜 용감한 거예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윤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민호는 피해자이자 공범으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협박의 증거가 명확해서 처벌은 가벼울 거였어요. 2주일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어요. 방청석에는 순자, 배 팀장, 상인의 사람들, 그리고 은하와 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변호인석에는 3명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증거 자료를 제시했어요. 피고는 3년 동안 회사 자금 87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김민호를 협박하여 불법 계좌 개설을 강요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증인으로 민호가 나왔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섰어요.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증인은 피고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았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제가 코인 투자 실패를 숨긴 걸 알아냈어요.
그걸 빌미로 입 다물지 않으면 다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계좌를 만들라고 강요당했습니다. 민호의 말에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판사가 민호를 봤습니다. 증인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겁이 났어요. 제 잘못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장인어른 회사라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으로 순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를 했어요. 증인, 피고가 증인의 통장을 노린 이유를 아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명의로 돈을 돌리려 했던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라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순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들이 저를 밀쳤어요. 순자의 말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저는 형의 비리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망설였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순자 사장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늘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판결일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 장도윤은 업무상 횡령죄와 협박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피해자 김민호는 협박 피해자로 인정되나 계좌 개설 방조에 대해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어요. 법정이 끝난 후 복도에서 민호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하지 마. 민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순자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은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김치통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담갔어요. 서툴지만 정성은 담았어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어요. 양념이 고르지 않았고 소금 간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잘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은하는 울먹였어요. 배 팀장이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법은 결국 사람 편이죠. 배 팀장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한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송정시장 골목에는 벚꽃이 흩날렸어요. 순자의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왔어요. 토요일 오전 민호와 은하가 가게에 왔습니다. 민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다듬었어요. 은하는 젓갈을 섞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민호는 배추를 너무 세게 눌러 찢었어요. 은하는 양념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손놀림이 익숙해졌어요. 순자는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습니다. 배추는 부드럽게, 양념은 골고루. 순자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어요. 점심시간 네 사람은 가게 뒤편에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배 팀장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 같네요. 배 팀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웃었어요. 최 여사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김치 10포기를 샀어요. 오늘 별자리가 좋아요. 매출 대박 나실 거예요.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그 말에 짜증 대신 웃음이 났어요. 고마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흐뭇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오후 햇살이 가게 안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순자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상처는 천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송정시장 골목은 녹음으로 가득했어요. 순자의 가게는 오전 8시부터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순자는 진열대 앞에 서서 김치를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포기 하나하나를 정성껏 비닐에 담았어요. 토요일 아침 민호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다듬었어요. 은하는 양념을 섞었습니다. 3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왔어요. 어머니, 이 배추 크기 맞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배추를 확인했어요. 응, 잘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작게 웃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웃음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김치통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맛 좀 봐주세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먹었어요. 양념이 고르고 간도 적당했습니다. 많이 늘었네. 순자가 말했습니다. 은하는 환하게 웃었어요. 점심시간 하늘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는 이제 장가의 회장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사장님, 김치 20포기 주세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포장했어요. 회사 직원들 줄 거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들 사장님 김치 좋아해요. 맛도 맛이지만 마음이 느껴진대요. 하늘의 말에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오후 2시 순자는 잠시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떡집 앞을 지나자 윤 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야. 윤 언니가 불렀습니다. 순자는 걸어가 떡 한 조각을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채소 가게 앞을 지나자 박 사장님이 배추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순자 씨, 내일 좋은 배추 들어와요. 미리 빼놓을게요.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마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생선가게 앞을 지나자 이 사장님이 새우젓을 내밀었습니다. 순자야, 이거 새로 담갔어. 가져가. 이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받았어요. 순자는 시장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장 회장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하늘이 아버지를 기리며 시장에 기부한 것이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추모비 앞에서 잠시 묵념했어요.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셔터를 내리려다 멈췄어요. 배 팀장이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배 팀장이 말하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덕분이에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배 팀장은 웃었어요. 법은 사람 편이고 사람은 마음 편이죠. 배 팀장의 농담에 순자는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석양이 시장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김장날 그 발길질, 쓰러졌던 마당, 병원의 하얀 천장, 법정의 긴장감, 모든 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 발길질의 대가 결국 돌아왔죠.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배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은 보고 있었으니까요. 배 팀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석양빛에 물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민호와 은하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하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이 있었고, 때로는 침묵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가게로 들어가며 진열대를 다시 봤어요. 내일 팔 김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이 선명했어요. 카메라가 김치를 천천히 클로즈업합니다. 빨갛고 윤기 나는 김치. 그 안에는 순자의 40년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고통도 상처도 하지만 무엇보다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화면 위로 겹쳐집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산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의 얼굴이 비쳐요.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화로웠어요. 석양빛이 가게를 비춥니다. 정성김치 간판이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저녁 장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 김치를 담그겠지. 손님들이 올 거고 민호와 은하도 올 거예요. 삶은 계속될 거였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려요. 하늘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진실이 이겼어요. 끝내 남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정성이 만든 온기가 서로를 다시 식탁으로 불러냈죠. 상처는 흔적을 남겼지만 그 흔적 덕에 우리는 더 조심히, 더 깊이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일 새벽 다시 배추를 썰며 알게 될 거예요.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형 같은 이야기였습니다.